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등장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어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조금 등장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현관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그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네, 두 분 등장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에 힘입어 두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여러분입니다. 김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라고 하시는데 저희 세종시에 오신 조정 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저는 국민 세종시 갑을 맡고 있는 류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들어와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맞으면 정치하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감동입니다. 생기는 것도 없고 뭐 돈 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고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 정치를 잘해야 될 텐데 쌈반하는 정치 대신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이 토크 콘서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했고요. 두 번째가 경기도 고양에서 했고 전라남도 광양에서 했고 또 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마포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 대구에서도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척추 세종 충청도에서 이걸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에 가면 사람 안 모이는데 왜 거기서 하냐 50명 모이기도 힘든데 서울에서 하면 멋있을 텐데 아닙니다. 세종 가야 됩니다. 마이크를 위로 잡아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좋은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여길 잡으면 안 되고 여길 잡아주십시오. 두 분 목소리 다 듣고 싶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세종이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벌써 거기가 안테나가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무식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업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오늘 마이크가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듣는 실은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리스닝하는 듣는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이시죠? 그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하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조정원 의원실에서는 그 의원님과 또 부자진들이 모두 다 정우님, 병현님 이렇게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재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재화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걸까요? 네, 처음 만났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단답은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씩 길게. 제가 오늘 조정원 의원님 사실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통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세종에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조인트로 듣는 콘서트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뵈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키도 저도 좀 나름 크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크신 것 같고 너무 잘생기셔서 일단 첫인상이 너무 멋진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느낌으로 조정원 의원님을 처음 뵀습니다. 네, 아이고 참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 지지하러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처음 봤어요. 뭐 처음 본 건 처음 본 거니까. 근데 굉장히 훈남이신 것 같고 또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싸움 하나는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586 운동권 주사파 선배들 집에 좀 가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간자리에 누가 쓸 거냐? 저는 이런 분이 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서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소나무를 아십니까? 소나무 좋아하세요?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최악의 선택이 바로 소나무예요. 왠지 아세요? 왜? 산불이기도 하고 소나무 밑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자라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지만 자라. 독양청청은 좋은 말이고 독존 자기 혼자만. 그래서 이 홍수가 나는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나무가 소나무다.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의 정말 오래된 주인들 소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운동권 정치인들 이제 좀 집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소나무 같은 존재. 싹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인들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의 훈훈한 서로의 첫인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이다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우님이나 재환님이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재환님 먼저. 보시다시피 제가 올해로 이제 아직 만 39세 젊은 자랑 좀 해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젊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쌓아둔 게 없습니다. 한창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나이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나성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아기가 어린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 3살짜리, 5살짜리 있는데 걔네들 열심히 키우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난해에는 세종시당위원장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당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 봉사라는 생각으로 제 거를 뭐 챙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뭔가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뭐라도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청년답게 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우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요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갑이라는 이제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공도고거리 거기가 제가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입니다. 공도고거리는 다 아시죠? 한 달에 한 2억 명 정도가 지나가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할 만한 사람들 만나서 정치를 제안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이분들을 좋은 정치를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네. 3할 타자가 지금 못 돼요. 3할 타자 아시죠? 무슨 소리냐면 10번 제안해가지고 3번 승낙을 못 받아요. 다들 좀 저희가 제안한 이름도 알려져 있고 좀 괜찮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뭐 범죄자한테 저희가 정치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10명 중에 3명은 한 7명은 뭐 단칼에 관심 없다 집에 간다. 3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고 수락을 하고 집에 가시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아침에. 그러면 그 전화가 좋은 전화일까요? 나쁜 전화일까요? 나쁜 전화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대부분 배우자랑 대판 싸웠어요. 너 미쳤구나. 왜 네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도장 찍고 가라. 나는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언제부터 정치가 여러분 건달 잡놈만 하는 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정신 박히면 정치하면 안 된다. 우리 선생님 자녀 있으시죠? 네. 아들, 딸 정치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제가 한 18년 정도 해외 생활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미국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용인에 사신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제 한국 갑니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오는구나. 자주 보겠다. 손주 좀 자주 보겠다. 근데 뭐하니? 근데 정치하려고요. 한 1분, 2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 그리고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 제 아내한테 한 달을 들들 볶으셨어요. 오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네 남편이 순수해서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하면 다친다. 그쵸? 저는 이걸 좀 바꿔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인재 영입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안하면서 지금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 마칠 때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게 살아온 분들이 욕먹지 않으면서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고생하네. 지금 여러분들이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어깨 두드려 주시고 간호조무사님 고생한다고 어깨 두드려 주시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도 고생한다라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소방관은 불을 끄고 간호조무사님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업으로 제가 꼭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근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아까 두 분이 시작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듣는 콘서트를 진행하겠다. 말을 짧게 하라. 아닙니다. 이제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재환님이나 정우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교육과 당내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는 정우님, 나는 재환님
이러면서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정호님 뒤편에 있으십니다. 저 호피 스카프를 하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그전에 어머님 너무 맑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어머니를 좀 해드리고. 예, 저는 사실 멀리서 왔습니다. 너무 어머님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부산에 오셔서 한번 포크 콘서트를 하셨는데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저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공청관리 윤장이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입 위원으로서 우리 정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훈 씨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여기 혹시 기자님 와 계세요? 뭐 세상에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셨을 때 되게 기대했었어요. 여러분도 좀 신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 좀 아는데 정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또 굉장히 좋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시고 아마 아버님인가 어머님과는 한국에서 선교사 의료봉사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몇 대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마이크를 좀 바꿀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 네, 됩니다.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뭐 청년들, 여성들 배려하자. 또 집에 갈 사람 집에 가라.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진짜 우리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국민의힘 하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기득권, 부자, 보수 정치하면 약간 부자 정치, 특정 지역의 정치. 서울에 치면 강남, 뭐 영남, 부자, 기득권, 굳이 얘기하면 또 남자, 뭐 이런 정치 프레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다시 재집권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남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강남에 살지도 않습니다. 남자란 거 하나 빼면 이 보수 정치, 아까 얘기한 그런 프레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의힘에 합당하게 된 이유는 이걸 좀 넓혀보고 싶어요. 보수 정치는 품격 있게 질서 있는 변화를 만드는 정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보 정치는 갈 수 없지만 달을 향해서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의제를 던집니다. 절로 가자! 저기 새로운 땅이 있다! 가보자! 가다 죽을지라도! 물론 천국을 약속한 많은 정치인들이 지옥을 만들었죠. 하지만 보수 정치는 질서 있는 변화를 한 발짝 한 발짝 실제로 만들어가는 실력 있고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득권과 부자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치가 보수 정치라면 저는 이 실패, 제 잘못된 것이었겠죠. 그래서 인현 위원장께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사람들을 교체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집에 갔으면 하는 의원들 많으시죠? 정말 많으신가 봅니다. 많으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막말하고, 그렇죠? 여야할 것 없이 많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과연 보수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또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쓰자면 저는
이 대통령 야당은요. 야당은 당 대표가 머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머리죠. 이재명 대표가 뭐 머리죠. 나쁜 머리니까 문제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쁘죠.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건 이 둘 간의 관계는 건설적인 견제 관계가 돼야 된다. 무조건 듣고 무조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건설적인 견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위가 건설적인 견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이 받고 그래야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좀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에 그만두지 말아라. 아직 시간 남았다. 남은 한 20일 동안 누구 나가지고 안 나가고 이런 싸움 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보수의 정당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의 의제들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건 절대 할 수 없어.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9호가 앞으로에 걸린 제9호는 저와 우를 넘어서 앞으로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보수고요. 밤에 잘 땐 진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가 되어 있는데 밤에 잘 땐 보수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조질관 그러세요. 저런 분도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겨먹었어. 저는 한 가지만 보여요. 이게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요. 저 개인적으로 전 청산가리도 먹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정치인의 자세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없고요. 하지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보다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건 맞죠, 선생님? 우리 모두 대한민국 정치인이잖아요. 보수도 지지합니다만 전 이제 보수 정치하는 겁니다만 진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진보가 있어야 보수도 긴장하고 또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리 품는 정치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많이 길어졌어요. 네, 우리 다음 질문도 좀 근데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당내 혁신 문제는 혁신이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저도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는 답변을 한번. 네. 저한테 하시신 질문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또 우리 세종시에는 자랑스러운 세종시 이소희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저희 당원만 계시는 건 아니고 일반 시민도 계시니까요.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야당도 변하고 혁신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당이 변하고 혁신하려면 그것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감사합니다. 혁신은 안 돼요. 혁신은 원래 뼈를 깎고 가죽을 벗기는 잡음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인정한 혁신위원장은 사실 좌충우돌 실수도 있었고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 한 달간 우리 여론을 국민의힘이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에 집중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의제를 던졌습니다. 통합, 희생, 또 하나 다양성이죠. 사실 우리가 진보 정치, 보수 정치 할 거 없이 다 끌어안고 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투박하지만 거치게 제안한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좀 더 넓은 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우리 당이 변하고 혁신하고 정훈님 말 맞다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경 쓰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글자로 위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소비역입니다. 소. 자, 소신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 합당 이후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역, 그렇죠?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비전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정치라는 업의 본질을 항상 고민합니다. 저는 지배 계급으로서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우리 많은 선배들은 지배 계급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싶어서, 군림하고 싶어서. 선거 기간 동안 한 15일 고개 숙이면 4년 동안 누릴 수 있어서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마약 중독되듯이 이거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어? 박지원 원장이 이제 80이 되시는데 출마를 준비하십니다. 사석에서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나이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아, 내 나이에 정치 빼고 뭐 할 게 있을까?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정치를 거부하고요. 그럼 뭐냐? 저는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의정활동 보고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제 제목은 뭐냐면 입법 노동자 조정운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저 자신은 스스로를 입법 노동자로 정의합니다. 뭐냐? 국민의 삶의 거친 부분들. 여러분도 많이 노동하시죠? 일하시죠? 네. 송영길 대표가 뭐 한동훈 장관한테 노동해봤냐? 그건 좀 올드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일하시잖아요. 그런 입법 노동자로서의 역할, 국민의 삶의 어려운 것들, 불편한 것들, 까칠까칠한 것들, 법과 제도로서 개선하는 사람들, 그게 제가 정의한 정치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박수에 좀 피해가 안 아니십니다. 자, 그게 그러면 제 소명, 비전, 그렇죠? 비전은 이거고요. 소명은 뭐냐면 그러면 너는 이걸 할 사람이라는 운명이 있나? 예, 저는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오셨죠? 로스쿨을 나오셨죠? 네,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는 상과대학을 나왔고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요. 돈을 못 벌고 유학을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정치를 공부하고 국제기구에서 금융기구 세계은행에서 한 16년 일했습니다. 그것도 본질은 경제였어요. 가난한 나라 경제 발전시켜주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정치할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끌려가더라고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가 여러분 혹시 발칸반도라고 아십니까?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아세요? 유고슬라비아 나라 이제 없어요. 그때 이제 말로세비치 막 인종학살 이래가지고 국제사회가 유고슬라비아를 5개, 6개 나라로 쪼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관광 가는 크로에이시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제가 세계은행 들어가자마자 맡은 업무가 유고슬라비아 분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쪼갰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국제 협력 또는 협상을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중재를 했습니다. 부단장이었어요. 그리고 단장은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 수상이었습니다. 그분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16년이라는 세계은행의 경험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된 거면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이상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어찌 보면 제 능력과 욕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람에 밀려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제 소명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다만 이 소명이 평생 나갈 겁니다. 저는 정치 딱 15년 할 거예요. 그래서 4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욕심을 안 내더라고요. 끝을 정해놓고 하니까 평생 업이라고 안 생각하니까 돌아갈 길을 항상 만들어 두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KTX 특실을 안 타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특실 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특실을 맛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15년 동안은 제 소명이 맞고요. 역할,
민유한 위원장 같은 혁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박수 한번. 제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얘기한 보수 정치의 확장. 저는 보수 정치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이런 거죠. 저는 진보 정치를 반대한 이유가 진보 정치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뺏어서 부자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뺏는 걸 굉장히 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뺏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건 정치의 본질이 맞습니다. 보수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중산층이 넉넉해지고 가난한 분들의 복지가 더 촘촘해진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제들을 계속 던질 겁니다. 거칠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이욕 먹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 입을 막는 순간 전 질색해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던져나갈 거고 전 자신 있는 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부산에도 제가 수백 명 확인했고요. 서울에 뭐 굉장히 많았고요. 대구에서도 보수 정치 한번 바꿔달라는 대구의 많은 분들의 얼굴과 눈빛을 기억합니다. 세종에 계신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님의 비전 소명 역할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재환님 옆에 빨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을 착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재환님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유재하 위원장님의 선배입니다. 이제 김하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종시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로스쿨 생기기 전에 저는 이제 법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꼭 오늘 와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고요. 저는 로레알이라고 다국적 글로벌 대기업의 본부총괄 임원을 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재하 변호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분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멋있게 그래서 딱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던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 왜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귀하께서 생각하는 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뭐뭐다 아니면 어떤 교육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세종시에서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시당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당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에 뒀던 게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뭐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육이 생명줄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은 생명줄이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왜 그런 그 교육에 그렇게 몰입하느냐, 매달리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염원들, 우리 거의 이렇게 자다가 딱지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 미정기관 추가 이전,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개헌. 우리 세종 시민들은 항상 선거 때마다 이 얘기하고 이제 법원도 이제 옮겨야 된다고 당연히 우리 주장하고 있죠. 그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막 도나요?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행정수도 세종은 시작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면 시작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람이 우글거리고 돈이 돌고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세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서 제가 세종 TF를 하면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나는 세종시 발전을 어떻게든 시키고 싶다. 근데 중앙부처 이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냐?
기업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왜 교육이냐면 자 우리 세종으로 와라 혹은 세종에서 창업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은 세종에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있어 우리가 채용할 만한 인재? 이걸 첫 번째로 물어요. 우리가 쓸만한 인재가 세종시에서 배출되느냐고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종시에 저쪽 조치원에 대학이 있긴 하지만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지금 대학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설사 내가 내려온다 치자 우리 유수한 인재들 내가 끌고 내려온다 치자 혹은 창업을 한다 치자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세종시에 있느냐 묻습니다. 좋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느냐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세종시는 엄청난 세종시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엄청난 학력 저하와 학력 불평등, 학력 격차, 학력 하향 평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교육이 좋지 않으면 세종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구호가 학군이 좋아야 세종이 산다! 이겁니다. 학군이 사는 세종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정우님이 계시는 그 마포갑도 아마 정우님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학군이 좋은 마포가 이실까요? 예, 교육 참 어려워요.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고,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립학교 보냈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대안학교를 보내고 검정고시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어려운 나라가 또 있을까? 학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저로서 좀 너무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합니다. 좀 큰 얘기를 세종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한쪽은 좋은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람 옆에 사람 존중하고 옆에 사람 때리지 말고 옆에 사람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국가에 기여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시민교육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좀 잘 살길 바라는 부모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육받아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전 세계 노동자여 뭉쳐서 똑같은 월급 받자 이 멘탈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애들은 힘들 거다. 그리고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친구에게 사회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 그게 맞잖아요. 열심히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뽑기 해가지고 기회를 나누자.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동기부여는 맞다.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서 망가진 거냐? 배우는 내용에서 망가졌다 생각해요. 배우는 내용이 우리 국가사회와 개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 친구들이 교수가 많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저한테 그래요. 야, 솔직히 나도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학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쟤네들 풀어줘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돼.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중고등학교 다를까요? 교과서 저 밑에 주석에 나온 거 그거 하나 외워야지 분별력이 생기고 95점에서 96점 받기 위해서 수십만 원대 과외를 해야 되고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밥 한 끼 안 산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러움 다 있잖아요. 이 영광의 충돌과
국가적인 교육의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 자녀가 학교 밖 학생이었어요. 몇 년 동안. 좀 그건 나쁘지 않은 실험이라 생각해요.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 과정에서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일본의 와세다 대학 아시죠?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대한민국 학생들을 데려가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수능 점수로 와세다 대학을 입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수능 점수 하나만 보면 가져가. 그리고 제가 야, 너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 못 가면 와세다 가라 그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루트를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교육을 이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교육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그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음껏 경쟁하고 마음껏 뛰놀게 하되 내용을 좀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하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조 부총리를 만나서 교육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왔어요. 한참 하고 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금 출생아가 20몇만,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제 때는요 대학 시험 본 사람이 100만이었어요. 100만. 지금은 30만, 올해 50만 시험 봤고요. 30만, 25만 태어나요. 사과 상자로 따지면 위에, 옛날에 사과 상자를 사면 위에는 알이 좋고 밑에는 좀 아시죠 뭔지. 근데 지금은 버릴 알이 없어요. 한 명 한 명 소중해.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특화된 교육을 만들어 가고요. 또 세종 같은 곳은 당연히 교육 특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특구에 저는 세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기 분들의 그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줘야 세종이 사는 곳이 되지, 장담컨대 일자리만으로는 사는 곳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사람 가지 않는다고 우리 혁신도시 경험에서 다 봤어. 그럼 어떤 곳이냐?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순서가 뒤집혀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 온다? 안 와요. 그렇죠? 남편만 가서 주말에 올라옵니다. 근데 부인께서 아이들 데리고 가고서 살기 좋은 곳이 되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로스쿨 나오시고 테크니컬 스쿨 나오신 두 분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이번에 한 분을 더 받을게요. 저분은 옆에 빨간 머플러 가지신 선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조정원 위원님, 유재화 위원장님, 함께 듀엣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조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소견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감히 교육을 한 줄로 얘기한다면 자기를 이기고 더불어 함께 살고 세상을 눈치껏이 살아가는 인간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교육학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종시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잘 풀어져야 되는데, 정치와 교육의 함의 관계랄까 함수 관계랄까 그런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위원장부터. 정치와 교육의 함수 관계예요. 함수,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정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 세 가지 얘기하겠어요. 하나는 일단 최소한 기초학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문해력, 수리력 이런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예요. 하지만 그 밖에는 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학생들이 커서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답을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총리 하셨던 김병준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나도 모르겠다 이러세요. 아무도 모를 때는 다양하게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라는 탄탄한 토대 위에서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자유롭게 해보고 교원의 자격도 자유롭게 해보고 학교 설립도 민간 기업이 해볼 수 있게 해보고 지자체가 할 수 있게 해보고 교육청이 해볼 수 있게 해보고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가 해보고 그 중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거를 좀 더 확산시키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다양성이고요.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요새 학교 무섭습니다. 학교 폭력 이슈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교권 침해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학교의 마약도 이제는 학교가 마약에서 아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다 정치의 역할이에요. 기초학력 잘 하려면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 교육청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 제대로 보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어떻습니까?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 지도 평가 못 보게 전교조랑 협약해놨어요. 그거 아세요? 전교조랑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 지도 평가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단체 협약 조항이 있습니다. 선생님 법률이 더 위에 있지 않나요? 노사 협의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익과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기법 위반으로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다양성이 꽃피우려면 교육의 다양성이 꽃피우려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치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설립 주체에 관한 규제, 교육 과정에 관한 규제, 그리고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제 다 풀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 학교에 꼭 건물이 필요합니까? 코로나 때는 학교 건물 학교에 등교도 안 했어요.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대학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 마찬가지죠.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이대로 두면은 우리 학교 무너집니다. 정치가 나서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학교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역할을 부여하든 아니면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그런 바로 그냥 서로 고소고발하는 문제가 없도록 학교 내 자율과 권위를 바로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다 정치의 역할이에요. 교육과 정치의 함수관계는 아주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답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손명석 박사님이신데 뭐 교육감 선거도 나오시고 굉장히 유의미한 투표도 하시고 정교조 정책에 반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교육학 박사님 앞에 무슨 답을 드려야 이게 점수를 받을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한번 우리 송명석 네 박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저는 좋은 교육 없이 좋은 정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망치고서 정치를 잘한다라고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예요.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한두 개 더 하면 환경 문제, 기본적인 그렇죠?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좋은 정치라는 평을 들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업의 본질을 어르신들 옛날 선조들은 치리, 치수, 치안 이렇게 불렀죠. 정치할 때 치안이야 국방 외교죠. 그렇죠? 치리, 이제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수, 물관리 옛날 농업시대였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지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뚝을 쌓고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사회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치육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교육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계층사들의 문제 저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로또 다음으로 그렇죠?
로또인데 너무 작은 숫자가 혜택을 보니까 로또로 우리 사회 사다리를 퉁치겠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계층 사다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 세대가, 제 자녀 세대가 저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모들의 욕심, 그리고 그 학생 본인의 그 희망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보다 훨씬 넓혀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틈이 없어요. 틈이 없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면 유치원부터 요 12년을 실패하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나머지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한 지원하시잖아요. 왜냐면 요때 잘못되면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삐끗하면 도대체 패자 부활전, 재기전이라는 게 없는 세상. 전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요. 늦게 출발한 사람도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가 누구였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박차원 나온 이유는 조국 때문이에요. 조국만 아니었으면 저 민주당이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당대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라는 그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 생각했고요. 그런 가능성들은 정치가 결단코 이걸 쳐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지금 질문을 하시겠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무대까지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겠다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 정훈님 뒤편으로 대각선의 한 선생님 세 분 질문 듣고 네네 여기 그럼 네 분까지 한꺼번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민 이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정훈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훈님이 우리 보수파 쪽으로 오셔서 지금 잘 싸우시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정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회는 왜 싸움박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잘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정훈님한테 제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인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득권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어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수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진짜 기득권을 좀 회파하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조국 때문에 이제 정치를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바꾸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렸는데 그건 조국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 대한민국에 진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고요. 비판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요. 제대로 대한민국이 됐다면 문재인 씨는 지금 이적지, 여적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법으로만 봐도 이미 사형을 받아 몇 번 받았어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 잘못된 거 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제대로 싸우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우리 조정훈님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특히 586 세대들 걔들이 진짜 옛날에 주사파 교육 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걔들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낡은 이론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정훈 같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유시와 같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보수를 혁신하고 지금 좌파가 뭐가 잘못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번에 질문 4가지를 다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봉수라고 합니다. 정우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정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정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뭐 여론조사라거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금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진짜 국민들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할 때는 마치 국민들한테 잘할 것 같은데 당선이 되면 일단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혐오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도적이든 뭐든 아니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마음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어떤 제도를 바꾼다던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저기 사천시 그 표만을 들고 계신 선생님, 안경 쓰신 선생님. 없으면 없는 너무 네, 없으시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시면 몰라가지고 지금 세종시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방협위원장님께서도 39살 꽤 젊은 나이라고 지금 국회의원 분들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20, 30대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젊은 정치인이라고 표방하시는 저 유재하 당협위원장님께서 세종시를 특히 젊은 정치인으로서 품고 계신 비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하실 건지 인재 영입 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유재하 의원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 선생님. 네, 세종시청에 근무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한 홍수미라고 합니다. 사료는 미리 조정원 위원님께 보내드렸는데 세종시 최대 현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한 해만 3,700억 원의 보통금지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기가 막히게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 안 한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세종시 특별자치라는 명칭 자체가 달래 특별한 게 아니고 기관은 광역시청하고 구청이 통합된 방침제 기관이지만 사무는 광역사무, 기초사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형태가 특별하다고 그 형태가 광역시에 가까워서 특별자치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만 해도 광역시세를 한 7,500 그리고 자치구세를 한 1,300억 납부했는데 불구하고 교부세는 지급을 나누는데 5년 동안 1조 3,200원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12년도 7월달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그 당시 인구가 11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부에서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은 보통교부세를 다시 산정한 과정에서 세종시가 기초자산세 예산사가 없다고 당연히 기초자산세를 법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고 그 예산서에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분할된다고 해서 세종시는 인구 11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 10년간 그대로 이렇게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별도로 중앙에서 별도로 자금이 필요할 게 아니고
3,700억을 다른 그 지자체 앵무려를 배분합니다. 단지 세종시법에 분명히 광역 기초사업을 각각 구분해서 수행하는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제사업위원회께서 꼭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각자 할까요? 네.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온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우리 이 위원장님 보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선생님 그 정치 잘 싸워달라. 예, 필요한 건 싸우겠습니다. 아까 어디 가셨죠? 질문하신 분이? 예, 네, 듣고 계시죠? 네, 정치라는 업에서 싸움을 피할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 싸우고 올바른 싸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싸움의 1차 전선은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정말 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서해안 피격 사건을 논할 때 민주당의 의원이 북한 김정은을 최고 뭐라 그러죠? 존엄이라고 불러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네, 그거는 진짜 옛날 같았으면 또 옥상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말로 싸웠죠. 이건 헌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해안 피격분들에 대한 그 조사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딴 말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 질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어떤 자유냐 어떤 민주주의냐는 논할 때는 그거는 서로 품격을 지켜가면서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헌법 라인이 제 1차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수 정치를 하니 보수 정치가 어떻게 진보 정치를 이끌 수 있을까?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저희 중도층까지 지지받는 보수 정치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그건 멱살 잡을 일은 아니고 서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보여드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한테 표를 받는 경쟁 그건 뭐 해야죠.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또 민주당도 저는 지금 당대표가 빨리 바뀌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보수 정치도 더 긴장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만만하면 이게 우리도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선생님 우리 제가 조남을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봉수님, 한봉수님 말씀하신 좋은 정치 제일 어려운 거죠. 정치 뉴스 안 봐도 되는 정치.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유튜브 보시는 거 보면 매일 정치 뉴스 보시는 거 보면 제가 좀 죄송해요. 그거 보고 박수치기보다는 짜증나시고 욕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란 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 제가 2016년에 조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네, 우즈베키스탄 세계여행 대표였습니다. 그 직장에 직원이 한 60명 정도 있었고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63빌딩 꼭대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꽤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다리도 안 주고 1년에 1조 원을 우리나라에 줬으니까요. 굉장히 큰 돈이죠. 다리도 짓고 발전소 별짓 다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환송회를 했잖아요. 살짝 기대했었습니다. 뭘 제일 잘했다고 할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이 다리, 저 학교, 이 발전소가 아니라 저희가 쓰던 사무소에 60명이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구내 카페테리아가 아닌 식당 공간, 탕비실, 밥 먹는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음식을 사오던 뒤 도시락을 갖고 와서 책상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 조그만 거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솔직히 63빌딩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서 책을 봅니까? 1년에 얼마 옵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 온대요. 그래서 제가 3년치 제 판공비를 다 털어서 그 도서관을 헐고 아주 좋은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60명의 모든 직원이 조정훈이 제일 잘한 건 딴 거가 아니라 부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부엌은 조정훈이 만든 거. 저는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부엌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밥 먹는 거 대신 점심시간이라도 모여서 직원들이 335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 이게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청년 정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청년 정치가 풀어야 될 의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요새 이준석 대표하고 막 티카티카하고 막 언론에서 자꾸 저를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꽤 많이 만났던 사이예요. 이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편한 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도적으로 청년들에게 국회 진입의 기회를 많이 드리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인재 영입도 보시면 놀랄만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살짝 걱정이 돼요. 저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첫째, 20 중반 30대 초반에 정치를 시작해서 만약에 4년을 끝나고 정치가 아니고 현업으로 돌아갈 때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평생 전직 국회의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득일지 실일지 전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그 정치라는 아직도 우리가 의원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4년이면요 사람 바뀌어요. 솔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2020년에 당선자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4월 10일 선거했고 5월 31일이니까 5월 중순쯤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식사할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을까 그 고민했었어요. 얼마 전에 식사 한번 했어요. 다시 좋은 얘기 나누고 집에 가는데 이 친구들이 차가 와가지고 기사가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차도 못 타. 3년 반 딱 걸렸어요. 사람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다 조직생활 해보셨잖아요. 자리가 사람 바꾼다고. 청년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일을 생각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제도를 고쳐야지 청년들을 뽑지 못할 이유로서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이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회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들어오셔서 청년 정책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모든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청년들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지역구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선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계신 청년들을 저희가 지금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정치에서 제일 아쉬운 게 직접 제가 표 못 얻을 얘기만 지금 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가끔 청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기성세대 문법을 너무 닮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기성세대가 우리 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풋풋함, 선배들한테 대드는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들이 들어오면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 더 마이크를 드리고 카메라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영업비밀이라 뭐 누구와 몇 명 이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민주당과 최소한 이 청년층에 대한 배려 및 청년 정치인 발굴에서는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4년 뒤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주죠. 아니 우리 선생님 그건 우리 유재와 우리 이거는 지역위원장이 풀어야 될 문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라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왜 가만히 있는지 실은 제가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잘 돌도록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저 하실 말씀 주시죠. 간단하게만 하고. 제안님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정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헌법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조금 얘기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세 가지 다 무너졌습니다. 선거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 조작인가 선거 왜곡인가 선거 방해 그 얼마 전에 2심 판결 났죠. 선거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선거를 만들었어요. 1번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 조건. 근데 그거 다 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 건드렸죠. 임대차상법으로 계약 조건 건드렸죠. 한미일 가치동맹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그 국제 질서 이거 흐트렸죠. 완전히 비정상이었던 거 그건 지금 정상화시키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다만 좋은 정치는 방향도 옳아야 되고 그 옳은 방향이 시민에게 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가 닿으려면 일단 잘 들어야 되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게 가닿지 않으면 시민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저는 좋은 정치, 요새 제가 꽂힌 좋은 정치는 듣는 정치, 잘 반응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들 세종시 비전이 뭐냐는 거죠. 청년들 아까 정우님이랑 여기 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 그때 참 저한테 꽂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우리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 없이 청년을 위한 세종 없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세종에. 서울 거 내려와 달라 뭐 하나 그건 우리 열심히 투쟁할 거고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행복도시 특별법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 1조에 보면 우리 세종시는 왜 건설되는지 아세요? 국가균형